저는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아버지의 학대가 심해 삶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제 마지막 사연 들어주세요. 저는 3살 때부터 아버지께 폭력을 당해왔습니다. 당연히 3살 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릴 때 제가 잠귀가 밝아 말소리에 깨어 이모가 어머니께 이야기한 것을 들은 기억이죠. 그때의 나는 코피가 터져서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라고 반복을 해도 계속 맞기만 했다는군요. 어릴 때 이모가 종종 저희 집에 자고 가는 일이 있었는데 시끄러워 이모가 잠에 깨어 목격을 했다는군요. 저희 어머니는 22살 어린 나이에 속도 위반으로 저를 낳으셨다 들었습니다. 당시 9살 차이 나던 노총각이었던 아버지의 공장에 어머니가 격리로 들어오셨고 젊었을 때 꽤 미인이셨던 저희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어찌어찌하여 저를 먼저 가지고 낳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일찍이 저에게는 외할아버지인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났던 아버지에게 안정감을 찾으려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 그렇게 어머니께 들었네요. 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고 철석같이 아버지만 믿고 따라온 어머니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바람을 피우셨고 어머니께 상습적인 폭행을 행사하셨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유치원 다닐 나이 때 빈번한 아버지의 폭력에 어머니가 저와 동생을 데리고 외갓집으로 도망쳤던 기억뿐이네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식탁 의자로 바닥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아버지가 찍으려 한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 뒤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저에게까지 폭행을 행사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가끔씩 있던 폭행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어린아이가 잘못을 하면 얼마나 할까 하겠냐마는 그것뿐 아니라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투면서 어머니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걸 제가 말리면 저에게 화가 닿아서 그것 때문에도 많이 맞았네요.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손발이 차가워지고 손이 떨립니다. 머리채를 잡혀서 안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문을 잠그죠. 저는 두려움에 자꾸만 구석으로 피합니다. 멍청하게 구석으로 피하면 맞는 고지곳대로 다 맞는데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했나 봅니다. 어떤 날은 벨트로 맞고 어떤 날은 옷걸이 봉으로 맞고 또 어떤 날은 돌돌 꼬아서 만든 세탁소 옷걸이로 맞기도 하고 주먹으로 발로 참 안 맞은 도구가 없다고 할 정도로 온갖 걸로 맞았네요. 저는 아버지에게 자식도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바람은 여전했고 어머니는 병 들어가서 저에게 화풀이하며 손 찍어 맞는 날이 늘어났고 아버지가 오지 않는 밤엔 부엌에서 술을 마시며 우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러던 9살 때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가을쯤에 금요일 밤 10시 23분 여전히 아버지는 공장 격리랑 눈이 맞아 들어오지 않았던 밤 어머니께서 코트 차림으로 집을 나서려 하더군요. 저는 어머니께 어디 가느냐 물어봤고 어머니는 그런 제 질문에 아파서 병원에 갔다 오겠다라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기다리다 지쳐 잠이 들었고 아침이 되어 일어났을 땐 어머니는 여전히 집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학교 갈 시간이 됐는데도 오지 않으셔서 학교에 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종일 내내. 4살 차이 나는 제 남동생은 엄마를 찾으며 울며 보챘고 저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 아이인지라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먹고 동생에게도 먹이며 이틀을 보냈습니다. 이별이란 말도 거짓말이란 말도 모든 걸 간파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어머니만 기다리는 이틀째 되던 날 아파트 인터폰으로 경비 아저씨가 짐을 찾아가라고 하더군요. 동생과 저는 경비실에서 제 키만한 하얀 비닐봉투를 힘겹게 집에 들고 왔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남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로봇과 장난감차 그리고 저에게는 인형과 연필깎이 그 외 학용품들 뜻밖의 선물에 철없던 저희는 어머니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설레며 하나씩 하나씩 꺼냈고 바닥을 드러낸 제일 밑바닥에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엄마는 너무 힘들어 하늘나라로 먼저 가 있는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다신 볼 수 없지만 나중에 한참 나중에 하늘나라로 오면 만날 수 있다. 그때까지 엄마가 지켜볼 테니 동생 잘 챙겨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커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죽음이 어떤 건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래도 하늘나라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것 정도는 알기 때문에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제가 우니 남동생도 따라 울었습니다. 그 나이 때 세상의 전부는 부모인데 세상의 전부를 잃었습니다. 얼만큼 소리내서 울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여전히 학교에 가지 않고 아버지는 여전히 여자에 빠져 집에 들어오지 않으시고 모르겠습니다. 그때 기억은 도무지 나지 않네요. 아무튼 며칠의 시간이 지났을 때 누군가 벨을 눌러서 놀란 저는 문을 황급히 열었고 보인 사람은 어머니가 아파트에서 친하게 지낸 아주머니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학교에 며칠 동안 나오지 않으니 어머니와 같은 학부모 회에 있었던 아주머니가 어찌어찌해서 제가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어 찾아오신 것 같네요. 어쨌든 아주머니가 놀라시며 저희를 데리고 집에 데려가 밥을 먹이고 어찌어찌해 아버지가 오셔서 저는 한동안 고모 집에서 밥을 먹고 통학을 했는데 잘 기억에 나진 않지만 밥을 먹는 제 앞에서 고모께서 그 썩을 년은 어디 처가서 하며 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해 보름이란 시간이 지났나 다시 못 볼 것 같던 어머니가 집에 오셨고 저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할머니와 고모에게 아버지의 외도와 그동안의 행적을 어머니께서 말을 했고 그런 어머니에게 할머니와 고모는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하셨고 셋째 이모와 같이 아버지가 바람핀 상대인 공장 경리 집에 엎으려고 찾아가니 아버지는 그 여자 방에 누워 있었고 오히려 경리 가족들은 미안해서 고개를 못 들긴커녕 이모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 아버지조차 이모와 어머니를 폭행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사업이 잘 되고 있었고 경리 가족은 남자가 돈이 많으니 계산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진 어머니는 수면제란 수면제는 약국을 돌아다니며 다 사셔서 외할아버지가 묻혀 계신 산소에 가서 죽을 생각으로 약을 먹으셨는데 산소 관리하시는 분에게 발견이 되어 병원에서 위 세척을 받고 입원하셨다고 한참 뒤에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오시고 나서 외가 쪽과 친가 쪽의 집안 어른들은 저희 집에 와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고 어찌어찌하여 무마가 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어렸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버지는 이제 저에게 폭행만 행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꾸만 제 몸을 보시고 자꾸 옷을 걷어올려 제 가슴을 꼬집으며 요즘 애들은 발육이 빠른데 넌 왜 가슴조차 나오지 않냐며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사춘기가 저에게 찾아오고 나선 그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행동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13살의 어느 날 어머니가 볼일 보러 가시며 아버지께 동생과 목욕탕에 가라 하시며 나가셨고 아버지는 집에서 목욕한다며 저보고도 옷을 벗고 들어오라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초경을 한 데다가 가슴이 나오는 시기였고 거부감을 느껴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버지는 계속 옷 벗고 욕실에 들어오라고 했고 아니면 동생과 나가서 한동안 안 들어올 거다. 엄마도 한동안 안 들어오니 너 혼자 이 넓은 집에 있어야 한다라며 반협박을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또 때릴까 무서웠던 저는 옷을 벗고 욕실에 들어갔고 너무 적나라한 아버지의 눈길에 빨리 나가고 싶었지만 가슴이 왜 이렇게 작냐며 가슴을 꼬집고 만지면서 미국에서는 아버지와 다 큰 딸이 같이 목욕을 한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며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말로 저를 설득시키려 했습니다. 그 뒤로도 그런 말을 몇 번이나 했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이건 나쁜 거라는 인식과 너무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거절을 했고 그와 동시에 오는 건 이제 어머니에게 올 폭행의 횟수가 저에게 많아짐을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중학교에 들어갔고 어머니의 뒤틀린 저에 대한 기대와 집착으로 늘 제 방은 제가 학교 가고 나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뒤졌고 저는 어릴 때부터 늘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가 나쁘고 뭐가 옳은지 판단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폭언과 뺨을 때리면 맞았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이르면 또 머리채를 잡혀 문 잠긴 안방에서 맞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일기를 일기장에 쓰지 않고 다이어리에 적었다 하여 죄 지은 사람처럼 소리를 들었고 맞았고 만화책을 보지 말라 했는데 몰래 빌려왔다 하여 맞았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 몰래 그림을 그렸다며 맞았고 고집이 세다며 억세다며 맞았고 성적이 나오지 않아 맞았습니다. 저는 개였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저는 화풀이 상대가 되었고 아버지에겐 인형 놀이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못하고 다 받아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아픔만을 생각하지 않고 언젠가 제 상처도 보듬어 줄 거라는 희망,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자상한 아버지가 될 거라는 희망,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란 희망, 희망은 매일매일 무너졌고
또다시 멍청하게 희망을 가지고 또 무너지고 그러던 중 어머니가 찜질방에 간다고 한 날 아버지를 기다리다 저는 동생과 먼저 잠을 잤고 술 취한 아버지가 밤늦게 들어와 구두를 신은 채로 저희가 자고 있는 방문을 연 날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있는 제게 입을 맞추려 했고 놀랍겐 제가 반항을 하자 무참히 늘 당해왔던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구둣발로 밟기도 하며 저를 눌렀습니다. 순간 저는 밑에 자고 있는 동생이 생각났고 동생은 남자라며 손찌검을 아버지가 하지 않는 게 기억나 터진 입술로 미친 듯이 동생 이름을 불러서 깨운 뒤 동생 뒤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술이 떡이 된 아버지는 제가 동생 뒤에 숨는 게 열받았던지 말리는 동생을 구둣발로 마구 밟았고 밀리고 밀리다 책상 밑까지 밀려 저와 제 동생은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어머니에게 자세히 이야기하면 충격 먹을까 맞았다는 이야기만 했고 제가 말한 걸 알게 된 아버지는 저에게 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왜 쓸데없는 걸 이야기했냐고. 그 뒤로도 절 성희롱하는 행동은 계속되었고 폭행은 점점 심해져 맞은 다음 날은 학교에 결석하거나 지각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제가 어머니는 창피함이 먼저였는지 거짓말을 해라고 했기 때문에 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17살 되던 해 저는 모든 게 분노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저희를 버리고 죽으려 했던 어머니도 증오스러웠고 아버지는 혐오감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사업 부도가 났고 집이 경매가 넘어가고 가구마다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집에는 매일 빚쟁이라는 어른들이 찾아와 배를 누르고 문을 차고 두드리고 욕을 해대고 그럴 때면 쥐죽은 듯 없는 것처럼 숨죽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나쁜 길로 빠져 담배를 배우고 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밤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개가 돼도 맞는 거면 그들이 의심하는 대로 나쁜 길로 빠져도 더 이상 나쁘게 될 것도 없었으니까 분노와 관심받고 싶은 마음과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 증오, 혐오감 한 번 꺼내니 모든 게 다 터져 나왔습니다. 충동적으로 가출을 했습니다. 집이 집처럼 안 느껴졌으니까 이틀째 가출을 하고 잡혀 들어갔습니다. 의외로 아버지는 잠잠했고 어머니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조금의 희망과 동시에 비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과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나를 이렇게 몰아세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책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떡할 거냐고 질문을 했고 저는 자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실업 게 없고 당시 어머니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학교였기 때문에 쉽게 승낙이 되었습니다. 그런 뒤 머리카락을 잘렸습니다. 아니 잘렸다기보다 빡빡 밀렸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서울 큰 이모집으로 보내졌습니다. 머리가 밀리자 더 이상 일도 할 수 없게 되었고 나를 밀어냈다는 좌절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멍청하게 또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던 저에게 혐오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전화도 인터넷도 밖에도 마음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항상 허락을 맡아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을 보낸 뒤 저는 다시 집으로 부산에 있는 집으로 보내졌고 다시 반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인간 자체의 믿음도 없고 미련도 없고 살 의지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일 가시고 아버지와 어쩔 수 없이 집에 있게 되면 구실을 내세워 제 몸을 훑어보고는 몸을 더듬고 아빠인데 어떻냐며 만졌습니다. 수치심은 느꼈지만 그때처럼 두렵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폭행을 당해도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맞으면 죽을 것 같아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죽을 용기는 없으니까 죽여줬으면 했습니다. 저를 죽이면 저는 해방돼서 더 이상 이런 구역질 나는 날들을 하루하루 보내지도 않을 거고 아버지는 살인자가 돼서 법의 처분을 받을 거고 그럼 어머니도 해방되는 거니 손해볼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손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서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죽었다면 죽인 사람은 아버지다 라고 써놓은 유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맞을 때마다 꽤 심각할 정도로 맞았기 때문에 절대 과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절을 한번 잠깐 동안 했었습니다. 나도 정신 잃기 전에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제 팔을 억세게 잡아당기며 쇼하지 말라고요. 저라는 존재는 이미 오래전부터 없는 거였고 나는 동물보다 못하게 다뤄지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때리도록 말대꾸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라는 대로 흥분해서는 머리채를 잡고 가구에 머리를 박아댔습니다. 죽여달라고 수없이 빌며 몸으로 다 받아냈습니다. 웃으면 더 맞았습니다. 저를 밟을 때의 그 눈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도망치라면 동생과 외갓집으로 도망쳤고 버스 안에서 울다 울다 도착하면 이모는 또 온몸에 번진 피멍과 피딱지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여기서 꺼내주지도 손을 내밀어주지도 알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외갓집으로 도망친 어느 날 처음으로 전화로 어머니께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발 이혼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어머니는 울먹거리며 그것만은 안 된다며 당신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든 아빠는 필요하게 되어 있다며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울면서 속내를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선택한 길이었지만 나는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선택한 결과지만 나는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래야 하냐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나는 외갓집에서 며칠 지내다 다시 제 발로 그 구역질 나는 곳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반복됐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죽였습니다. 죽일 용기가 없어 수백 번 죽였습니다. 머릿속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방식으로 죽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모의 권유로 대안학교에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나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방어만을 일삼았습니다. 상처받기 싫고 마음을 줘서 고통받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아도 저를 보며 울어주며 안아주는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맞아서 실명될 뻔한 눈을 안대로 감싸고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거짓말을 하는 걸 알아차려주고 그저 머리를 토닥여주며 소리내서 울어도 된다고 말해준 곳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받고 주는 것보다 잃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곳에 마음을 주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도 몰아세우는 곳보다 기다려주는 것 또한 처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집처럼 생각했고 그 안에 있는 동안은 내 꿈을 생각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치유가 되는 기분이었고 뭐든 할 수 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살 되던 1월 달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은 싸우고 계셨고 아버지는 짐을 챙겨 다신 여기에 오지 않을 거라며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여자네 집에 갔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희망이 보였고 집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외할머니께서 세주는 방에 셋이서 들어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비록 산동네였지만 살면서 비 맞고 밥 먹고 잘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니 아버지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대학 캠퍼스도 학교 마치고 알바하러 오는 동갑내기 아이들의 학교 투정도 너무 부러웠지만 긍정적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면서 어머니, 나, 동생 이렇게 열심히 셋이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너에 관한 모든 걸 다 알아서 하고 생활비를 달라길래 알바 월급의 반은 생활비로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으니 어머니는 점점 예민해져 갔고 저 또한 예민해져 갔습니다. 자주 갈등이 있었고 너가 해준 게 뭐냐는 소리에 저는 항상 생활비를 보태줬지 않느냐 하면 고작 그거 줘놓고 이러냐는 그런 식의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를 안 낳았으면 나는 내 인생을 살았을 텐데라는 말을 술에 취하시면 하기 시작했고 저는 또 차라리 그럼 저를 낳지 말지 그랬냐며 화를 내며 울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건 익숙한 일이었는데도 서러움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를 여전히 몰라주며 갈등이 날 때마다 울면서 못 살겠다며 이모와 외할머니에게 전화하며 저를 나쁘게 만드는 어머니, 늘 동생만 감싸며 저를 안아주지 않는 어머니가 너무 밉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독립 아닌 독립을 했었고 저와 2살 차이 나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랑이란 걸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지나친 집착 때문에 제 목을 조르며 계속 내 옆에 있게 하고 싶어서라는 정신병자 같은 말을 해도 사랑에 눈이 멀어 멍청하게 만났습니다. 그러다 임신을 했고 남자친구의 권유에 수술을 했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 내가 지겨웠던 건지 남자친구에게 여자가 생겼고 저는 버림받았고 추잡하게 매달렸습니다. 온갖 말을 들으면서도 매달렸고 그러다 반강제적으로 관계를 맺고 죽고 싶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렇게 반강제로 당하고 나니 안 될 것 같아 포기하려 노력했습니다. 몰두할 게 필요했습니다.
어머니와 사이가 조금은 호전이 되어 혼자 있으면 일 저지를 것 같아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간절히 원했던 대학을 가고 싶어 대출을 받아서까지 입학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빚 때문에 사람들이 학과 사무실까지 전화가 와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길어지네요. 머리가 뒤죽박죽이 돼버려 어지러집니다. 저는 지금 손 쓸 수 없을 만큼 망가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멍청한 희망도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20대 초반인 이 나이가 빨리 먹어버렸으면 합니다. 너무 지쳐서 그냥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습니다. 메말라서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습니다. 로봇이 된 기분입니다. 행복한 걸 바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족할 정도의 욕심을 바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게만 살고 싶다는 그게 너무 컸나요? 저에게 과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살 힘조차 없어졌습니다. 저는 신이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진짜 존재한다면 이렇게 불행만을 주진 않았겠죠. 하지만 사람이 미칠 것 같고 조금만 정신 놓아도 돌 것 같으니 절박한 심정으로 교회 가서 기도도 해보고 절도 가보고 성당도 가봤습니다. 정말 뭔가 이뤄진다기보다 정신을 다잡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것도 한순간뿐이더군요. 죽어야 할까요? 더 이상 살아봤자 의미도 못 느끼겠고 이렇게 산 시체나 다름없이 살 거라면 그만두고 싶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는데 저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 저는 없었으니까요. 머리가 혼미해집니다. 그만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져서 애써 외면하고 살고 싶었는데 어머니 외할머니 10억이란 빚을 지게 해놓고 사람 신용불량자로 다 만들어 놓고 정작 아버지란 인간은 빚을 다 갚았는지 어쨌는지 자기 명의로 만든 신용카드 갱신 다 됐다며 저희 집 우편함으로 봉투가 와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다 터져나올 것 같아서 썼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다들 힘들 때 술을 찾는다던데 저는 힘들 때 저 혼자 버텨 울 수밖에 없었고 어디 가서 말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기댄 적이 없네요. 마음을 잘 열지도 않고 그렇게 연락하는데 미련을 가지는 성격도 아니라서 친구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그냥 복잡한 감정들이 자꾸 가슴속에 맴돕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남들은 자기가 살아온 날들을 되짚어 보면 웃음 나는 일이 한 가지라도 있겠지만 저는 살아온 날들을 되짚어 보면 괴로움밖에 안 느껴지네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나 싶기도 하고 숨 쉬고 있는 내 자신이 독하기도 하고 2시간 내내 혼자서 풀어내듯 나오는 대로 쓰고 풀어내면 저도 감당 못할 이야기들이 많아 감출 건 감추고 그래서 내용이 뒤죽박죽 같을 거라 예상합니다. 나중에 다시 쓰겠습니다. 다시 글 올립니다. 다들 보니까 이렇게 감사의 말을 올리던데 민망하네요. 남한테 한 번도 제 속에 있는 것들 털어놓은 적이 없어서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얼굴도 모르는 타인에게 주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댓글 읽으면서 나올 것 같지 않던 눈물이 나왔습니다. 몸이 들썩거리면서 자꾸만 눈물이 멈출 줄 몰랐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울어본 건 오랜만이네요. 나와 공감을 해주고 잘못되지 않았어 라고 품어주며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내가 사랑스럽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나를 위해 울어주고 속상해해주며 나를 안심시켜주며 사랑한다고 말해주며 저의 재능을 찾아봐주는 내가 가장 간절히 가까이에 있는 그들에게 바라고 바랬던 너무나 바래서 그 때문에 희망을 놓지 못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째서 그 사람들은 몰랐던 걸까요? 사람이란 참 묘합니다. 멍청하기도 하고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답들을 나는 나의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하시는 분들,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듯 힘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도 정도는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주어진 환경에서 불만을 가지지 않거나 상처를 받지 않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결코 저에 빗대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저 각자 살아가는 다른 환경 속에 각자가 받는 상처나 힘든 점은 나보다 못하다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서울에 가시고 동생은 군대 입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같이 살지 않아요. 다만 저 혼자만 학자금 대출 갚는다고 이 집에 머물러 있네요. 몇몇 분들이 아버지랑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그때 나간 제가 20살 이후로 같이 살지 않고 있어요. 진작 이혼 좀 하지. 제가 21살 돼서야 강제 이혼을 했고 등본 말소를 시켰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애원애원할 때는 들어주지도 않더니 엄마 진지하게 만나는 남자친구 생기니까 저보고 진솔서 써달라고 했군요. 그때 생각하면 그냥 별 느낌이 안 드네요. 그리고 제가 원래 속내를 털어놓고 기대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속내를 털어놨다는 이제는 전 남친에게도 완벽히 털어놓은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고 하지 않을 거라고 아마 생각해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것을 던져준다는 자체가 저에겐 오히려 부담스러워서요. 또 연락 와도 별로 인간관계에 대한 중요성은 알지만 지연성은 못 느껴서요. 진심으로 나를 친구로 생각한다면 언제든 만나도 어색함이 없을 거고, 아닌 사람은 서서히 연락이 끊기고 어색해진 다음 만나지 않아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니까요. 저 같은 타입은 아무래도 친구가 많지 않게 되죠. 많은 분들이 경악을 하실 만큼 힘들었던 건가요? 전 사실 너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와서 제가 뭐가 대단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놀라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사실 힘들어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살 의욕은 여전히 없어요. 미련도 없고요. 생기게 하려고 해도 없네요. 모르겠어요. 어릴 때 너무 쉽게 죽는다는 것을 가까이 경험해서 그런지 후한 것이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갈 사람은 가야겠죠.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수면제를 사시고 실행하신 결단력이, 그리고 실행력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이 글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행복과 함께하길 빌겠습니다.